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말기 남해의 땅끝이라 불리는 청해포는 유배객들의 한숨과 어부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이는 척박한 포구였다. 이곳의 새벽은 안개보다 먼저 찾아오는 비릿한 소금 냄새로 시작되었다. 시전거리 귀퉁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낡은 거적대기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금 할멈이라 불렀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굽은 허리는 마치 평생의 업보를 짊어진 듯 휘어 있었고 굵은 마디가 붉어진 손등은 소금기에 절어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할멈 소금 한 대만 주게. 이번엔 좀 깎아줘야 해. 고등어가 한 트럭인데 간 맞출 소금이 부족하단 말이야. 성미 급한 생선 장수가 투덜대며 엽전 몇 푼을 던졌다. 할멈은 대꾸도 없이 마른 손으로 소금을 펐다. 정확히 한 돼. 깎아달라는 흥정에도 툭 던지는 무례한 말투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저 할멈은 속도 없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저렇게 웃음 한 번 안 지을 수가 있나. 장꾼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할멈의 시선이 그들의 입술이 아니라 그들이 흘리고 가는 짧은 대화들 어느 대감이 유배를 왔는지 이번에 부임한 사또가 얼마나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할멈에게도 소금 냄새 대신 묵향이 배어있던 시절이 있었다. 40해 전 그녀의 이름은 이연화였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서당 훈장이자 강직한 선비였다. 여인의 몸이었으나 연화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를 깨쳤고 세상의 이치를 담은 서책들을 탐독했다. 연화야, 글은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는 물이 되기도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이 되기도 한단다. 부디 너는 그 칼을 귀하게 쓰는 법을 배우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세상은 강직한 선비를 가만두지 않았다. 세도 정치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아버지는 대역죄인의 누명을 썼다.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불길은 연화가 아끼던 서책들을 집어삼켰다. 그날 밤 19의 연화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이름을 버리리라.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칼은 버리지 않으리라.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쪽으로 향했다. 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 가장 거친 곳으로 숨어들었다. 소금짐을 지고 산맥을 넘으며 그녀의 고운 손은 짓물렀고 고운 허리는 짐의 무게에 꺾여갔다. 그렇게 연화는 죽고 소금 할멈이 태어났다. 청해포의 밤은 낮보다 깊었다. 할멈은 장사가 끝나면 포구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소금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돕는 젊은 사내 윤이 있었다. 윤은 할멈이 거두어 키운 고아로 겉으로는 할멈의 짐꾼 노릇을 했지만 실상은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팔도를 누비는 밀사였다. 어머님,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사가 조득팔 현감과 은밀히 만났다고 합니다. 강진 쪽 백성들이 낸 군포를 가로채 뒷배를 봐주기로 했다더군요. 윤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자 할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촛불 아래 두루마리를 펼쳤다. 소금 가만히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였다. 거기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을해년 3월 조득팔 현감. 구휼미 300석을 사사로이 매복함. 병자년 10월 이방 김씨. 민초들의 전답을 강탈하여 고리대를 놓음. 할멈은 붓을 들어 새로운 죄악을 기록했다. 그녀에게 소금 장수는 완벽한 변장술이었다. 아무도 늙고 병든 노파가 그를 알리라 생각지 않았고 권력자들은 그녀를 배경의 일부처럼 여겨 거리낌 없이 추악한 대화를 나누었다. 소금은 짠맛으로 고기를 보존하지만 너무 많이 치면 고기를 딱딱하게 굳혀버리지. 인간의 욕심도 그와 같구나. 그녀는 기록을 마친 뒤 다시 무기력한 할멈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어느 겨울 포구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찰들이 마을을 뒤잡기 시작했다. 역적의 후예가 살아남아 남해에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사실 이것은 조득팔 현감의 계략이었다.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니는 유령 같은 존재를 없애기 위해
영모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 할멈을 잡아라. 장터에서 말을 아끼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그 노파 말이다. 관군들이 할멈의 창고를 덮쳤다. 문이 부서지고 소금 가마니들이 칼날에 찢겨 나갔다. 하얀 소금이 눈처럼 바닥에 쏟아졌다. 조득팔은 눈을 번뜩이며 장부를 찾아라. 하지만 그 어디에도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이 고약한 늙은이 그 기록들이 다 어디 있느냐. 조득팔이 발로 할멈의 가슴을 걷어찼다. 할멈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손 밑으로 쏟아진 소금알들이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무슨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저 짠물만 먹고 산 세월뿐입니다. 결국 관군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할멈이 미리 관군 소식을 알고 모든 장부를 소금 포대에 넣어 바닷물에 살짝 담가두었다는 것을. 종이는 젖었으나 글씨는 기름을 먹여 지워지지 않았고 관군들이 발로 밟고 지나간 그 소금더미 아래에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청해포가 발칵 뒤집혔다. 조정에서 보낸 특사가 들이다 악친 것이다. 그런데 특사의 앞길을 인도하는 이는 다름 아닌 할멈의 짐꾼이었던 윤이었다. 사실 윤은 할멈이 남몰래 키워낸 아들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기록을 한양의 강직한 대신들에게 전달해온 연락책이었다. 할멈은 아들을 자신 곁에 두지 않고 멀리 보내 공부시켰고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갔던 것이다. 포구 중앙장터. 조득팔 현감과 비리 관리들이 포승줄에 묶였다. 그들 앞에 한 젊은 어사가 섰다. 이 기록을 보아라. 수십 년간 너희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짠 기록이 여기 소금향과 함께 배어 있다. 윤이 내보인 두루마리는 소금기에 절어 빳빳하게 굳어 있었으나 그 안의 글자들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관리들은 사색이 되어 머리를 조아렸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금 할멈은 조용히 보찜을 쌌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굽었던 등을 곧게 펴고 그녀는 안개 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제야 보았다. 늙은 노파의 걸음걸이가 마치 학처럼 우아하고 그 눈빛이 연꽃처럼 맑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할멈의 빈집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작은 소금 항아리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제 몸을 녹여 맛을 낸다. 진실 또한 그러하여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그 존재를 드러낸다. 내 이제 연화라는 이름을 다시 찾으니 너희는 부디 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로부터 몇 해 뒤 청해포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졌다. 파도가 거센 밤이면 포구 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바다에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였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포구에 가장질 좋은 소금을 바쳤다. 그 현감은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소금 장수셨다네. 하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파셨지. 바로 썩지 않는 진실이라는 보석 말일세. 소금 할멈 아니 이연화.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청해포의 파도가 되고 백성들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소금이 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정의로 남았다.